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저랑 암호화폐 이야기 먼저 나눠보실 텐데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XRP 전부 다 올라섰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나스닥이 12%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인도 많이 오르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공포 탐욕 지수도 어제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15 정도였는데 많이 올라서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기도 했죠. 비트코인이 단숨에 8만 달러 선을 다시 복귀해 주는 모습들 확인이 됐고, 이더리움 옵션 상품이 SEC에 승인이 되면서 이더리움이 한 12% 가량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더리움에게 호재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2,000달러 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솔라나 코인도 상승을 해줬고 전반적으로 시장 많이 올랐고요. 페페코인도 8.9% 올라서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피셜 트럼프는 7%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랑 뉴스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트럼프의 발언들 그리고 시장의 반응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이 이제 매수하기 너무나 이제 좋은 시기다. 타임 투 바이라고 이렇게 또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급등을 보여줬었죠.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정말 실시간으로 오르더라고요.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트럼프빨에 관한 그런 수혜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월가의 금융 거물들이 굉장히 이제 트럼프 이런 행보에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찾아보면은 그 이야기를 조금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참모진들이 이제 약간 뜯어말리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책의 방향성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게 무역 핵전쟁을 이제 촉발하려고 하는 걸 타깃이 이제 중국 쪽으로 가면서 자, 우리에게 보복할 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줄게라는 거를 지금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격화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 오히려 중국은 120% 이상으로 올려버렸고 중국은 84% 오늘 한국 시간 오후 12시 1분 기준으로 다 발효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격화되고 있고 실제로 중국 내에서도 미국인 역차별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 있는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중국인들이 역차별을 하고 있어요. 관세를 매기면서 뭐 물건을 판다든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참 이제 이게 국민적인 정서 갈등으로까지도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 이제 이 표 같은 경우에는 그 파산한 기업에 관한 수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파산 신청을 한 그런 기업의 수치가요.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만큼 올라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무역 전쟁으로 촉발한 위기 자체에 관해서 엄청난 시장에 파급력은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 회생 신청을 하거나 많은 기업들도 굉장히 힘들어졌었던 상황들이 연출됐어요. 근데 이 사태까지 온 상황에서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펼쳐졌고요. 어쨌든 뭐 지금은 시장이 올랐고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냐 그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금융 거물들이 많은 돈을 잃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 게이츠도 이제 9 빌리언 달러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아는 레리 페이스도 35 빌리언 달러 이제 자산 가치가 쪼그라들었고요.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도 25 빌리언 달러 이렇게 떨어졌고 일론 머스크가 보시면은 135 빌리언 달러가 소멸이 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돈을 잃지 않았던 사람은 버핏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제 현금화를 많이 시켜놨었고 그래서 버핏만 오히려 이제 수익이 났던 이 글로벌 금융 중에 금융 거물 중에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시장의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텔레그램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의 세계 식량 계획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WFP라고 하는 미국 세계 식량 계획 있어요. 여기는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 기구예요. 근데 여기에서 유엔의 일부인데요. 최고의 차선 책임자는 암호화폐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비트코인 결제를 통해서 미국 세계 식량 계획에서 우리가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하고 역사적인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비트코인이 82,000달러 선을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75,000달러 이하로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강세장의 종료가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기영 크립토 대표는 실현 가격 총액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요. 약세장에 진입했다면서 단기 반등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어요. 근데 이제 주기영 대표가 처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영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이제 강세장 끝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커뮤니티의 의견은 굉장히 단호해요.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사실 요거는 이게 반등 전에 나왔던 기사이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지금의 시장에 너무 환호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면으로 시장을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관세 폭탄으로 이제 가격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지난주 미국 증시에만 6조 6천억 달러에 가까운 시가총액이 증발을 했고요. 이번 주 들어서 아시아 증시도 전부 다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급락을 했죠.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주말에는 82,000이었다가 77,000까지 내려섰다가 지금 다시 82,000이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 그러니까 주말까지만 해도 그 유지를 잘해주고 있어서 이게 약간 위험 자산이 아니라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4, 5일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선방을 했었지만은 똑같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게 또 그런 안전 자산으로서의 메리트가 없기는 하다 이런 얘기가 또 시장에 나온 거고요. 데이터상으로는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신호탄은 주경 대표가 쏘게 됐는데 주 대표는 비트코인 하락세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6일 X를 통해서 단기 반등 가능성 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제가 사실 일전에도 짚어드린 바가 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세장에서는 소규모 자금으로도 가격이 오르지만 이 약세장에서는 대규모 자금으로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가 약세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이 자금 자체가 유입은 되는데 그게 가격으로 크게 촉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 자금이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시장에 힘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강세장에서는 작은 그런 자금들만으로도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지금은 약세장인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현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이제 기록된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구매 가격과 개수를 토대로 측정한 수치로요. 이 시가총액보다 시장 내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실현 시가총액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실현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가총액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다면 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만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는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좀 커지는 상황인데요. 칼라단의 최고 운영 책임자 줄리아 저우는 블룸버그에서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위험 자산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미증시가 개장하면 더 급격한 조정이 예상된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1, 2주간 롤러코스터와 같은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7만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강세장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서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이 사실 더 큰
큰 가격으로 상승할 것이다. 연내 2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라고 분석한 바가 있는데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또 한 가지 다른 소식인데요. 보하인즈라고 하는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정한 가상자산 대통령이고 그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가상자산과 새로운 금융기술의 황금기를 맞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상자산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무기화된 사법 시스템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보하인즈는 이제 잘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암호화폐 관해서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이제 인물이기 때문에요. 참고해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지표를 몇 가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바이낸스로 이제 유입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제가 지금 가져온 지 얼마 안 된 지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도의 신호일까 상승의 전조일까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일반적으로 거래소로 이제 코인이 유입이 된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일각에서는 이런 이제 물량들이 소화가 되고 나서 가격이 급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바이낸스로 비트코인 유입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은 뭐 지금의 상황에서 매도의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같이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새롭게 전해드린 소식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비트코인으로 무역 결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이후에 이 러시아랑 중국이 다시 한번 합심을 했어요. 이 달러의 의존도를 좀 줄여야겠다. 그래서 에너지 무역 결제에 비트코인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바네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사실 요거는 뭐 시장에 처음 나왔던 그런 일은 아니었고 브릭스라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그 나라 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본인들의 디지털 페이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달러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로 이제 무역 거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나라의 자원이 있는 국가들끼리는 정말 가능한 일이죠. 근데 우리처럼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해야 되거나 그 나라 자체가 뭔가 자원이 없는 국가들 사실 석유 한 방울도 우리는 안 나오는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국가들은 사실상 달러의 의존도를 계속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워낙 영토도 넓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본인들끼리 이제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연합을 만들어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무역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 달러 지수가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는 정말 안전자산으로 취급이 되면서 달러 지수가 급격하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까지의 흠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런 이제 달러 패권 자체가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각국 나라의 수장들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미 이제 본인들끼리는 무역 거래로 그 비트코인을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제 생각에는 쭉 쓸 것 같진 않고요. 본인들만의 어떤 무역 화폐를 좀 만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지금은 대안이 비트코인이 이제 너무나 좋은 대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코인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파이코인이 이제 미국에서는 실생활 결제 수단을 활용을 하면서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거래소 상장 여부와 시장 변동성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바이낸스에서 파이코인 상장 투표를 했을 때 그 후보에도 들지 않았다. 그런 얘기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가들은 2025년 중반까지 3,000에서 5,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지만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파트너십을 확대시키거나 뭐 시세가 확실히 올려줄 수 있도록 많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는 실생활의 사용처가 지금 확대되는 추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스킨케어 기업을 비롯해서 미국의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거래 파이콘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식품과 의료 등의 소규모 상점에서도 파이콘 결제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체크해 드릴게요. 자, 오늘 또 암호화폐 이야기 저랑 같이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이야기도 바로 들어볼게요.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이제. 자, 하원이 지금 노 로그 룰링 액트라고 전국 단위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원들이 지금 이게 약간 뭐냐면 트럼프한테 아부하는 법안입니다. 뭐냐면 이게 미 하원이 표결로 결과를 시켰는데 219대 213원으로 이제 6표 차로 했는데 연방 법원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너무 많은데 이걸 일일이 제동을 거니까 이걸 제동 못 걸게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의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걸 하게 못하는 법안이 공화당이 행정명령을 차단이 쏟아지자 이제 이거를 단 하나의 판사가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과도하다고 생각해서 다렐 아이사 의원이 이제 공화당 캘리포니아주 연방 대법원이 과반이 있어야 법을 만들 수 있는데 한 지방 판사가 스스로 요구를 못하게 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요구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 단위 법안이 금지가 됐는데 이게 상원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원을 통과 못할 것 같아서 어쨌든 안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아부하는 이런 거고요. 사실은 요 법안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흐름이 뭐냐면 대통령 2기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행정부가 알아서 이제 약간 이렇게 하원이 이제 아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드디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이제 입법부가 약간 이렇게 한 몸이 된 게 아닌가. 충성 맹세를 하기 정치적 충성 입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2년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고 트럼프에게 정치적 어떤 충성 맹세를 하는 마가죠 마가 강경파 우파라고 합니다. 세력 중심이 움직이고 있고 트럼프가 어쨌든 연방 지방이 자신의 행정명령을 반복적으로 막자 이를 판사 권한 남용으로 주장하면서 이 대응을 요구하니까 이런 충성파 의원들이 뭉쳐서 이 입법에 호응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 목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연대 표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보호 입법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생각이 방탄 국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런 생각이고요. 트럼프 행정명령을 막는 전국 금지 명령에 대한 폭발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중단된 게 뭐냐면 시민 철폐 시도가 있었는데 이게 중단이 됐고요. 이민자 대규모 추방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가 중단이 됐습니다.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도 다 중단됐습니다. 하나도 시행을 못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행정명령이 다 취소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판사 한 명이 막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약간 이런 법이라서 이런 게 돼서 이제 트럼프가 너무 답답해하니까 이제 SOS를 쳐서 했는데 하원은 통과가 됐어요. 근데 상원은 통과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된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대중 정치용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판사는 선출되지 않거든요. 선출되지 않은 판사가 선출된 국민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것들을 막는 게 맞는자라는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준비해온 겁니다. 제가 준비해온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우리나라 관계된 얘기입니다.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삼성 구글이 AI 개인 로봇이라고 하드웨어입니다. 벨레라고 볼리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 개인화된 인공지능 방향성과 이런 건데 삼성전자 CES2025에서 했던 소형 AI 로봇입니다. 올 여름에 나올 것 같거든요. 하나 사보세요. 얼마인데요? 그 가격은 안 하나 나왔더라고요. 사주세요. 네, 사드릴게요. 본부장님. 네. 공모양 바뀌고 이동형 집안을 자율주행하면서 네. IoT 디바이스 제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음성인식 사용자 행동 분석 감정 기반의 AI 개인 비서를 합니다. 구글하고 협력해서 아이폰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아이폰이에요. 네. 예, 구글 하나 사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삼성폰 사시면 해드릴게요. 귀엽다. 구글 어시스턴트 왼쪽 거는 제가 삼성 우리 한국에는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이게 미국 사이트 미국만 되나?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한국에는 아직 보도가 안 네. 됐더라고요. 일을 안 하시네 우리 기자분들이. 이번에 구글과 협력해서 구글 어시스턴트와 해서 통합해서 핵심이고요. AI가 더 이상 이제 스크린 안에서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 하드웨어는 별로 제가 요즘 늘 얘기하지만 별로 발달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알렉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성 비서고 이제 스마트폰과 스피커가 같이 달린 거고 볼리는 움직이고 인식하고 약간 반응하는 약간 이런 것 같고요. AI가 공간을 이해하고 움직이며 행동하는 주체로서 이제 진화하는 약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너레이티브 AI고 센서고 약간 엣지 AI고 IoT 약간 융합의 상징 같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재미있는 약간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산업적인 어떤 시사점은 뭐냐면 이제 삼성과 구글이 연합해서 스마트폰 AI 시장에 본격화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삼성이 가전이라든가 센서랑 하드웨어 강자로서 이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약간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한국의 AI가 사실은 이제 좀
좀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말만 AI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 뭐 우리 AI가 실질적인 AI가 이제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그동안 이제 그 상징적으로 개발하는데 그쳤고 사실은 이번에 선보이는 이 볼리도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는데 이게 사실 공간인지나 이런 것들이 구현이 뭐 많이 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대형 AI 언어 접목이 고도화돼서 사실은 이제 이게 삼성이 개발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구글이 개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라이다 기반이나 방향성 같은 게 잘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기반이나 행동 감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되면 미국에서 만약에 발행되고 한국에서 안 되면 사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여러분들한테 써볼 생각도 있고 되면 하나 가져와 볼게요. 가져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삼성 가전 제품과 완전 통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이런 톤 인식도 잘 되고 있고 감성 기반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태계 중심의 데이터와 클라우드 현실 공간이 확장이 되고 있고 볼리라는 게 AI에서 끌어들이는 어떤 첫 성공 사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하던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삼성 주도의 하드웨어가 생태계가 표준화가 될 가능성도 좀 있어서 약간 저는 좀 기대감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되고 있고 저는 다른 것보다 약간 이게 이제 헬스케어 쪽에 좀 약간 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어쨌든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사생활 쪽에 뭔가 어느 정도 보호가 될지는 잘 몰라서 이게 어떤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이런 부분이 잘 보호가 안 돼서 어느 정도까지 잘 될지 잘 몰라서 윤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어쨌든 잘 모르고 그다음에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어 기반일 거라 특히 이쪽에 이제 AI 쪽을 개발한 게 구글이라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인식할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몰라서 음성이 이제 어쨌든 음성 인식이라 한국어 인식을 어느 정도 할지를 잘 몰라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의 어쨌든 기술이 일상생활과 이제 접목할 수 있는 거고 오프라인 쪽에 뭔가를 나왔다는 점에서 좀 볼리라는 게 나왔다는 점에서 삼성이 또 뭔가를 시장을 진출한다는 점에서 좀 의미를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안 돼서 저는 약간 좀 실망입니다. 네. 기대해 주시죠. 여러분 좀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이뻐해 주세요. 나오면 다음 소식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이게 이제 어제 그 주가가 상당히 엔비디아가 많이 뛰었잖아요. 엔비디아도 많이 뛰고 뭐 다음 테슬라도 많이 뛰고 다 많이 뛰었더라고요. 사실 전부 다 10% 이상 뛰고 하다못해 뭐 제가 자주 안 보는 스냅 이런 것도 많이 뛰었더라고요. 스냅 같은 것도 많이 뛰고 뭐 스타벅스도 많이 뛰고 다 많이 뛰었더라고요. 사면 뭐 맞아요. 네. 샀으면 다 많이 뛰었겠더라고요. 그저께 샀으면 다 돈 벌었겠더라고요. 무조건 사면 돈 벌었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최근 이제 트럼프 정부가 젠순왕이 이제 말하라고라고 이제 트럼프가 있는 뭐 어떤 자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우리나라 따지면 청와대 같은 곳인데 거기 방문한 후에 이제 수개월 동안 금지했던 이 대중의 H20이라고 하죠. GPU 칩이 이제 규제가 해제가 됐습니다. 요게 이제 그 단순한 이제 외교 정치를 떠나서 이게 정말로 오랫동안 있었던 부분인데 요 칩이 이제 크랙다운 됐던 게 이제 말하라고 방문한 이후에 저녁을 먹고 나서 요게 이제 어쨌든 풀렸다고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미국의 AI 패권을 해서 이 대중기술 봉쇄가 유연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물론 이게 뭐 H100이라든가 뭐 H200 같은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낮은 수준의 AI 칩이라도 그동안 다 막았었는데 요게 이제 풀어줬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요것만 풀어줘도 엔비디아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이치마저 차단했던 AI 군사가 이제 가능했기 때문인데 이번 해제로 이제 중국의 기술을 넘겨주되 성능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미국이 이제 경제적 실익과 시장 통제를 병행하는 실용주의를 선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젠슨항의 CEO 외교가 실제로 정책을 움직이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젠슨항의 충성맹세를 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뭘 줬을지 궁금해요. 트럼프에게 뭔가 약속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중국 AI 생태계 생명선을 부분적으로 회복시켜준 결정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제 내피셜이긴 한데 뭔가 가교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중국 쪽에 뭔가 그럴 그런 수도 있죠.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 내부의 기술 독점 우려와 수익 손실 압박에 대한 어떤 반영이 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쪽에도 어떤 공급망의 전략의 기회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한국 부품 기업이 중국향 AI 어떤 재확산의 수출 기회가 증가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 공동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어떤 제재 범위 내에서인데요. 한국 기업이 미국의 제한적인 허용 부품에 대해서 특화된 기술을 기획할 수 있는 어떤 조례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쇼쇼쇼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까요? 네, 좀 해주시면. 제가 해도 되나요? 근데 그럼요. 왜냐하면 네. 이게 요런 H20이 음. 대중 수출 규제가 이제 풀렸다는 소식이 지금 나왔는데 요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공급망의 기회가 되고 요런 것들은 사실은 삼성이나 SK 주가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됐나 봅니다.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이 오늘 된 거는 사실은 이제 그 관세 미국 그게 그쵸, 네. 된 건데 사실은 요거는 내일에 돼야죠. 내일 돼야 됩니다. 왜냐면 내일 이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사실은 기획 상품으로 개발해서 네. 왜냐하면 SK나 삼성이 기획 상품을 개발해서 사실은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기사 좀 보내주세요. 내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링크를 네. 보내드릴게요. 되게 아까 이거는 이거 주식을 올리고 싶으면 그쪽에서 기획 상품으로 그러니까 SK라든가 삼성에서 기획 상품으로 기획을 해서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서 제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을 기획해서 우리가 할 테니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기획을 해서 해야지 미국의 제한적 허용을 해주고 특화형 기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납품을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한테 기회가 되거든요. 새로운 기회가 되고 도전이 되고 어쨌든 또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획 상품이 되는데 어쨌든 이 반도체도 사실은 기획품이거든요. 뭔가를 들고 갈 수 있는 기획품이고 어쨌든 그 기획 상품의 틈새 상품을 노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데 저는 전략의 어떤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어쨌든 관세는 누군가에게 제재가 되고 누군가에게 어떤 기회를 잃으면 누군가에겐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어쨌든 H2 GPU 수출 해제는 트럼프 2기에게는 기술 봉쇄의 전면 봉쇄가 아니라 또 다른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쨌든 우리에겐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우리나라에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다음 소식. 유튜브가 요새 여러 가지 유튜브는 전 노선을 정한 것 같아요. 페이크는 없다. 가짜는 가라.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노페이크 유튜브 이제 합성 탐지 기술을 이제 장착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해서 이제 상위 크리에이티브 대상으로 이걸 테스트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시사점을 하는 것 같고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제지를 하는 것 같아서 AI 딥시크 딥페이크 문제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대로 이제 단속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AI로 생성된 딥페이크 콘텐츠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이죠. 유튜브가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유명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AI로 이제 모방한 콘텐츠를 탐지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본격적으로 확대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이와 동시에 미국 의회에서 상정된 노페이크 법안이라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지지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했고요. 그래서 유튜브 올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웬만하면 이렇게 페이크를 하거나 가짜로 만들까 장난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계정이 삭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요. 유튜브는 자사의 플러그를 통해서 AI나 창작의 혁신을 높게 하고 못 만들더라도 본인이 직접 출연하거나 직접 만든 거를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출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차용해 오거나 이런 것들을 공정 보도라는 이유로 하는 것들도 상당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예민합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되게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노페이크 법안은 당사자가 AI 콘텐츠에 직접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서요. 기술혁신이나 개인 보호 권리에 대해서 균형을 꾀하도록 유튜브가 지지하는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은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과 공화당의 미사 블랙번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당을 넘나드는 약간 이런 법안이고요. 유튜브는 레코딩 산업협회와 미국 영화협회 등과 함께 사전 협의를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고 이제 지난 12월에 이제 그 아티스트와도 같이 협력을 했고요. 유사인물 탐사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많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어쨌든 1억 명에서 이제 100만 명 사이에 있는 유명한 어떤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스터 비스트라든가 마크 로버라든가 닥터라든가 마이크라든가 플로버 이런 유명한 분들과 함께 이런 AI 탐지 테스터를 해볼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유명한 이런 분들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할 생각이고요. 이들 유튜버들과 함께 기술 조정을 하고 기능 개선을 할 생각이고 향후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도 참여시킬 생각이라고 하니까 해보실 분들은 아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 올 초에 사용자가 자신의 얼굴이나 음성이 무단으로 사용된 콘텐츠에 삭제 요청을 하면 이런 것들을 지금 삭제하고 있는 작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AI 생성된 인물 모사 콘텐츠도 탐지 관리할 수 있는 도구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향후에 웬만하면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무분별하게 하는 시대가 됐고요. AI 콘텐츠 시대는 무한 자유가 끝났고 이제 플랫폼은 규제자 역할에서 떠맡는 윤리 중심의 AI 시대로 전환되는 어떤 이정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요거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감령 상태의 어쨌든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가 요 부분도 이제 메타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은 사실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메타는 정말 시끄러운 것 같아요. 요새 좀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상원에서 이제 열린 청문회에서 전 페이스북의 글로벌 공공 정책 이사였죠. 이제 사라빈 윌리엄스라는 분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윈 윌리엄스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이제 케어리스 피플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밝힌 내용이 이와 같이인데 메타가 10대 청소년들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 원래 메타의 중국 관련 사업에 이제 보고에 초점을 맞춰졌지만 요건 이제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사 블랙번 상원의원이 질문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3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이 우울하거나 자존감이 낮을 때 타겟팅을 하는 약간 이런 광고를 허용했다고 하고요.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무가치함, 무기력함, 실패자 같은 감정을 느끼는 시점에 파악하고 요거를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고 요때 제품을 노출시키면 구매를 엄청 한다고 하네요. 엄청 많이 산다고 합니다. 약간 이제 뭐 약간 우리가 이제 뭐 약간 기분 나쁘거나 허기질 때 엄청 많이 먹는 그 쇼핑을 많이 하고 이렇게 허기질 때 이런 걸 때 많이 하는 이런 거 하고 체형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는 다이어트 광고를 노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뭐 어떤 10대가 셀카를 삭제했을 때 자신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판단하고 뷰티 상품을 많이 노출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런 걸 많이 하고 이런 식의 약간 걸 하고요. 이 같은 전략을 뭐 광고 수익의 극대화 유명 전략으로 자평했다고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좀 이게 나쁜 게 아닌가. 예, 그렇네요. 네, 이렇게 한다고 하고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뭐 당신의 자녀를 써봤냐고 하였더니 우리 아이들은 페이스북, 인스타를 못 쓰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정말 너무 악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그렇죠. 네, 내로남불 같은 약간 이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안 그렇습니까? 네. 너무하죠. 저는 예. 자신의 자녀들에게 못 쓰게 하면서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자기들은 못 쓰게 네, 하면서 네, 그렇네요. 네, 다음 소식. 남의 자녀로 돈을 벌다니. 네. 자, 요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 소식이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시작됐네요. 요거 이제. 예. 이제 억만장자 요 부분이 시작됐습니다. 억만장자 AI가 이제 터졌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공익화와 상업화 이분법인 실제로 복합적인 지분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10일인데 오픈AI 공동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간의 소송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픈AI 측이 머스크를 상대로 정식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중단시켜야 된다고 이제 제기를 했고요. 오픈AI 측이 이제 제소한 서류에서는 머스크의 공격은 사실은 조직의 사명의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협력 관계에 대한 공익을 위협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가짜 인수 제한까지 포함된 그의 지속적인 방해가 이제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가짜 인수 사실 제한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970억인가요? 그때 960억인가 제한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한 달 뒤에 바로 뭐 그룹 3를 내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은 이제 오픈에 뭔가 출시를 멈추기 위한 그런 제한이 아니었나. 왜냐면 그걸 방어해야 되니까 그 제안을 하면 소송 가야죠, 저거는. 네, 지금 소송 가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지난 2025년 비영리 목적 오픈AI를 주도하고 있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AI 그 이후에 수익 상한 구조로 전환하고 다시 한 번 더 오픈 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자 인류 전체를 위한 AI를 배신한 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오픈AI 영리를 막기 위한 가처분을 냈지만 연방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기각했고 본안 소송이 이제 2026년 배심원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오픈AI는 머스크는 처음으로 사명보다는 자신의 의도에 집중했던 인물이고 우리 조직은 사실은 이제 비영리 부분을 유지하면서 교육, 의료, 과학 등의 실제 자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이제 방어에 나섰고
머스크는 사실은 이제 오픈AI 이사회가 머스크 인사를 진지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머스크의 주장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 이러면서 자신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돈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뭐 또 머스크의 AI 전쟁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록스리가 가격이 비싸고 성능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픈AI 맞소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xAI가 자사 모델 그록3가 외부 API가 전격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너무 비싸지 않냐라고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록3 기준으로 100만 토큰의 입력이 $3, 출력이 $15, 그록3 미니가 $0.35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경쟁사인 구글 제미나이나 엔트로피 클로드나 이런 거에 비해서 더욱 비싸다고 생각하고 벤치마킹에서 과장된 게 아닌가라는 비난을 좀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머스크는 늘 좀 시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늘도 너무 시끄러웠죠? 행정명령 오늘 행정명령 잘 들었습니다. 네. 요거 말고는 뭐 제가 많이 있는데 요건 예, 다음 와 소식입니다. 오늘 거의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랜 기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SD현대그룹이 필리핀 수빅조선소 인수를 본격 검토하며 동남아시아 생산기지 확대와 함께 아시아 주둔, 미 해군 함정에 대한 MRO, 즉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겨냥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10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수빅조선소의 경영권을 보유한 미국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털은 SD현대에 대한 인수 제안을 전달했으며 SD현대는 이를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제안이 하나그룹에도 전달됐지만 업계는 이미 수빅조선소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SD현대의 인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서버러스가 보유한 83% 지분이며 인수 가격은 약 5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 조선소가 과거 미 해군의 수리시설로 활용됐던 이력이 있으며 현재도 필리핀 해군이 임차에 사용 중입니다. 미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사업을 아시아 현지에서 수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SD현대는 이미 수빅조선소의 진출에 사업 기반을 닦아온 바 있습니다. SD현대중공업은 2022년 수빅에 군수지원센터를 설치했고 S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조선소 일부를 임차해 해상풍력 구조물 생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필리핀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전반으로 생산 거점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반면 하나그룹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오션은 올해 1월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수빅에 대한 영향력을 높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약 2조 4천억 원을 조달했고 이 중 8천억 원을 수빅 조선소 확장과 추가 조선소 확보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그룹은 과거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을 벌였던 라이벌로 당시에는 한화가 최종 인수에 성공하며 하나오션이 출범했습니다. 이후 조선과 방산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한화가 공격적인 M&A를 통해 그룹을 키워온 반면 SD현대는 협업 중심의 점진적 전략을 택해온 점도 차이점으로 꼽힙니다. SD현대는 최근 울산 조선소에 미 해군 MRO용 도큐를 배정하고 연간 2조 원 규모 수주 목표를 세웠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설계 건조 가능한 이지스함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조선사로서 향후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연간 5척 이상의 고성능 함정 건조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구조물 기업 오션플랜트 인수 전에 두 그룹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조선과 방산 시장을 둘러싼 양사의 글로벌 경쟁은 더욱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울산 공장에서 약 1조 원을 들여 구축하려던 하이퍼캐스팅 생산 기설의 가동 시점을 연기합니다.
1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울산 공장 하이퍼캐스팅 공장의 양산 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내년에서 2028년으로 약 2년가량 늦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회사 측은 현재 울산 공장 노조와 협의를 거쳐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퍼캐스팅은 대형 금형에 알루미늄을 주입해 고압으로 차체를 통째로 제작하는 첨단 공정으로 부품 수를 줄이고 조립 공정의 불량률도 낮출 수 있어 생산 효율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테슬라가 도입한 기가 캐스팅과 유사한 방식으로 테슬라는 이를 통해 생산 비용을 최대 40%까지 절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는 흐름과 함께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고유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며 현대차가 국내 공장 투자를 재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미국에서 약 170만 대 차량을 판매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국내 공장에서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수출 차량 한 대당 약 800만 원의 비용 부담이 추가되며 전체 관세 부담은 약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현대차, 기아의 지난해 영업이익 24조 9천억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회사의 최대 단일 시장은 미국으로 한국 내 판매량보다 많은 연간 171만 대가 팔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관세 충격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생산과 판매 전략을 전면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서 차량 가격을 3% 인상하기로 했고 미국에서는 그동안 제공해온 무상 수리 서비스를 연내 종료할 방침입니다. 기아도 올해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2030년 글로벌 판매 목표를 기존 430만 대에서 419만 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판매량 축소는 생산 계획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가격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수입차 가격이 5,000달러에서 최대 1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대차는 고율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 내 신규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의 생산 능력을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확대하고 전체 미국 생산 능력을 70만 대에서 120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향후 4년간 자동차 부문에서만 약 12조 6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특별 연장근로 제도를 완화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 지침 시행 이후 처음으로 특별 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기업으로 확인됐습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전날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반도체 연구개발직 근로자에 대한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해 특별 연장근로 기간을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시행한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신청했고 인가가 완료됐다며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현재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가에 따라 삼성전자 연구개발직 근로자들은 첫 3개월 동안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이후 3개월간은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는 긴급한 업무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수 조건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기술 개발 속도 등을 감안해 기존보다 유연한 근로 형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경우 1회당 특별 연장근로 인가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고 한 차례 추가 연장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건강보호 조치를 비롯한 필수 요건은 유지화돼 재심사 기준은 간소화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 R&D 분야라도 3개월까지만 인가가 가능했고 최대 3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두고 반도체 개발이라는 특수성과 시간 제약이 큰 연구 현장의 속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행정지침이라는 편법을 통해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인가 사례를 시작으로 반도체 업계 전반에서 특별 연장근로 신청이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노동자의 건강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이 전 세계 대비 10배 향상된 성능을 가진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아이언우드를 공개하며 AI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속기는 삼성전자와의 협업, 그리고 가정용 로봇 볼리에 탑재될 제미나이 AI와 함께 피지컬 AI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5 행사에서 구글은 자사의 최신 7세대 텐서 처리 장치 아이언우드를 공개했습니다. 함께 발표된 전략에는 제미나이 2.5 플래시 모델, 클라우드 광역 네트워크 등이 포함되며 AI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아이언우드는 구글의 전세대 TPU인 트릴리움보다 총 성능이 10배 향상됐고 전력 대비 성능 비율도 2배 개선되며 2018년 1세대 TPU 대비 무려 30배의 효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개선의 중심에는 192GB 용량의 HBM3 고대역폭 메모리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이는 기존 대비 6배에 달하는 수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업계에 새로운 수요처 확대라는 기회를 안겨줄 전망입니다. 또한 구글은 전 세계 200여 개의 지역에 분산된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WAN도 선보였습니다. 이는 AI 처리 속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확장성과 실시간 데이터 연결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마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CEO는 제미나이 2.0 플래시는 GPT-4 0보다 24배, 딥시크 R1보다 5배 높은 가성비를 구현할 수 있다며 AI 성능 대비 비용 측면에서 시장 판도를 뒤흔들 기술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구글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가정용 로봇 볼리에 제미나이 AI를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재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부사장은 볼리의 삼성전자 AI와 제미나이의 강력한 멀티모달 추론 능력을 결합해 사용자의 요구를 예측하고 상호작용하는 AI 동반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AI 클라우드와 피지컬 AI, 그리고 글로벌 하드웨어 기업과의 협력 전략이 구글의 이번 행보를 AI 생태계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3박자를 모두 확보한 차세대 AI 시장에 본격적인 주도권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를 찾아 인공지능 반도체용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의 협업 강화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번 주 초 대만을 방문해 TSMC를 포함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연쇄 회동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SK하이닉스 광노정 대표이사 사장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SK하이닉스가 하반기 양산을 준비 중인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6세대 HBM, HBM4 출시를 앞두고 공개돼 더욱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TSMC와 HBM4 개발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 개발에 나선 바 있습니다. HBM4는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엔비디아의 신형 AI 칩, 루빈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12단 적층 구조의 HBM4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HBM4에는 최초로 파운드리 공정이 적용됩니다. 기존 5세대 제품까지는 SK하이닉스 자체 공정을 활용했지만 HBM4부터는 TSMC의 로직 선단 공정을 활용해 성능과 전력 효율을 대폭 개선하고
고객 맞춤형 기능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최태원 회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그는 당시에도 TSMC 웨이저자 회장을 만나 인류에 도움이 되는 AI 시대의 초석을 함께 다지자며 HBM 기술 협력 강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 하반기 HBM4 양산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후속 제품인 HBM4E도 적시에 공급해 글로벌 HBM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HBM은 기존 일반 D램보다 5배 이상 비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특히 AI 반도체 연산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시장에서 약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D램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며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오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센타클레라에서 열리는 TSMC 테크놀로지 심포지엄 2025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TSMC가 전 세계 주요 파트너사들과 신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로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양사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